만약 오늘 당신의 마음속에 어차피 죽으면 끝인데 열심히 살아서 뭐하나라는 지독한 허무가 스며들었다면 당신은 지금 불교 역사상 가장 위험하고도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2500년 전 부처님의 수많은 제자 중 지혜가 가장 뛰어났던 수보리조차 모든 것이 공하다는 진리를 깨달은 직후 깊은 절망에 빠져 이렇게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모든 것이 허망하고 결국 사라질 뿐이라면 우리는 대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이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공이라는 말의 첫인상이 너무나 달콤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공하다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사람들은 대체로 안도합니다. 이제는 너무 애쓰지 않아도 될 것 같고 무언가를 증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남들보다 뒤처질까 조급해하지 않아도 될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짊어지고 있던 기대와 기준, 비교와 불안이 조금은 느슨해지는 느낌. 그래서 이 말은 처음에는 나를 살리는 위로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그 의미를 끝까지 밀어붙여본 정직한 영혼들에게 이 말은 삶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거대한 해일이 되어 돌아오기도 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 말은 전혀 다른 얼굴을 드러냅니다. 모든 것이 공하다면 지금 내가 하는 이 노력도 공한 것일까? 모든 것이 공하다면 이 관계를 지키려 애쓰는 이유도 사실은 없는 걸까? 처음엔 내려놓음이었던 생각이 어느 순간부터 멈춤으로 바뀝니다. 굳이 애쓰지 않아도 된다면, 굳이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고, 굳이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면, 굳이 앞으로 나아갈 이유도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때 사람들은 스스로를 탓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논리적이라고 느낍니다. 맞잖아. 어차피 다 사라질 텐데, 어차피 다 변할 텐데, 어차피 붙잡을 수 없는 것이라면 왜 이렇게까지 진지해야 하지? 이 생각은 게으름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삶을 대충 살고 싶어서 붙이는 핑계도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너무 정직하게 바라본 결과입니다.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였고 사상을 끝까지 밀어붙였고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달한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생각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모든 게 공하다면 우리는 왜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은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 던지는 질문이 아닙니다. 삶을 이해하고 싶어서 던지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질문에 오래 머물수록 삶은 점점 멀어집니다. 의미를 찾으려 할수록 의미는 손에서 빠져나가고 이유를 세우려 할수록 그 이유는 허약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사람은 삶을 미루기 시작합니다. 아직 답을 못 찾았으니까, 아직 확신이 없으니까, 아직 모든 것이 공하다는 말이 정리되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삶은 정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아침은 오고 몸은 움직이고 사람은 말을 걸어옵니다. 머릿속에서는 의미가 해체되고 있는데 현실은 계속해서 선택을 요구합니다. 이 간극에서 사람은 점점 지쳐갑니다. 열심히 살고 있지도 않고 완전히 포기한 것도 아닌 애매한 상태로 머뭅니다. 모든 것이 공하다는 말을 잘못 이해했을 때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은 희망이나 목표가 아닙니다. 살아있음에 대한 손맛 같은 감각입니다. 밥을 먹어도 맛이 남지 않고 사람을 만나도 여운이 남지 않습니다. 해야 할 일은 하고 있지만 왜 하는지는 점점 흐려집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익숙한 길을 지나 어제와 다를 바 없는 책상 앞에 앉습니다. 열심히 전화기를 붙들고 누군가와 치열하게 논쟁하며
성과를 내고 돈을 벌지만 퇴근길 지하철 창문에 비친 자신의 낯선 얼굴을 마주하는 순간 지독한 공허함이 밀려옵니다. 이 모든 게 결국 사라질 것들인데 나는 무엇을 위해 이토록 자신을 갈아넣고 있는가? SNS 속 화려한 타인의 삶과 나의 초라한 일상을 비교하며 애써 세워 올린 의미의 탑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집니다. 공을 잘못 이해하면 이 일상의 반복은 지옥이 됩니다. 어차피 끝이 정해진 허무한 연극인데 배역에 충실할 이유가 없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상태를 성숙함이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이제는 아무 것에도 휘둘리지 않는 것 같고 아무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건 자유라기보다 무력에 가깝습니다. 놓은 것이 아니라 힘이 빠진 상태, 비운 것이 아니라 의미를 만들어낼 힘을 잠시 잃은 상태입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철학과 종교가 같은 오해를 겪습니다. 깊이 들어온 사람일수록 더 쉽게 이 함정에 빠집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현대에만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오래전 불교 안에서도 가장 위험한 질문으로 등장했던 적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공하다면 왜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은 누군가를 깨우기도 했고 누군가를 멈추게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 앞에서 사람들은 전혀 다른 방향의 답을 받게 됩니다. 지금부터의 이야기는 이 질문을 삶을 멈추게 만드는 말이 아니라 삶을 다시 움직이게 만드는 말로 되돌리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절망 끝에서 부처님은 어떻게 다시 생의 생동감을 길어 올리셨을까요? 모든 것이 공하다는 말이 삶을 가볍게 해주지 못할 때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 질문을 더 밀어붙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살아있는 이 감각은 무엇인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의 피로감, 괜히 가슴 한쪽이 답답해지는 이유, 아무 일도 없는데 마음이 가라앉는 이 상태는 대체 무엇인가? 공하다면 이 감정도 공할 텐데 왜 이렇게 선명하게 느껴지는가?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공을 아무것도 없으므로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있지만 중요하지 않은 것, 느끼지만 붙잡을 가치가 없는 것, 결국은 사라질 것이니 굳이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 것. 이렇게 이해하면 삶은 점점 평면처럼 변합니다. 기쁘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지만 그만큼 살아있다는 감각도 희미해집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공은 이런 상태를 목표로 삼지 않습니다. 공은 느끼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관여하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에 가깝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회피하지 말고 정확하게 보라는 요청입니다. 기쁨이 있다면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괴로움이 있다면 괴로움이 있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라는 뜻입니다. 다만 거기에 영원한 이름을 붙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반드시 계속되어야 한다. 이 괴로움은 절대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 관계는 이렇게 유지되어야 한다. 이런 식의 고정된 전제를 덧붙이지 말라는 말입니다. 사람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감정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감정에 붙는 해석입니다. 이 기분은 내 인생이 잘못되고 있다는 증거다. 이 불안은 내가 실패했다는 신호다. 이 외로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이런 해석이 붙는 순간 감정은 단순한 경험이 아니라 짐이 됩니다. 공은 이 짐을 내려놓게 합니다. 느끼는 것은 허락하지만 그 느낌이 나의 정체성이나 미래 전체를 대표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은 무감각이 아니라 오히려
더 섬세한 감각입니다. 붙잡지 않기 때문에 더 또렷이 느낄 수 있고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을 흘려보내지 않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수볼이라는 이름이 조용히 등장합니다. 그는 공을 가장 잘 이해한 제자라고 불렸던 사람이지만 그 이해가 그를 한때 깊은 혼란으로 이끌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수보리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그만큼 그가 질문을 끝까지 밀어붙였기 때문입니다. 경전 속의 수보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장 완벽하게 이해한 직후 오히려 깊은 늪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이 실체가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사무치게 깨달아버려 정작 자신의 삶을 지탱할 단 하나의 뿌리조차 찾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며칠 동안 바위 위에 미동도 없이 앉아 부처님의 법문조차 의미 없는 소음으로 여겼습니다. 부처도 공하고 법도 공하며 깨달음조차 실체가 없다면 나는 대체 무엇을 향해 이 고통스러운 수행을 이어가야 하는가? 그의 눈에 비친 세상은 차갑고 정지된 무채색의 공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공하다면 이 수행은 무엇이며 이 삶은 무엇인가? 이 질문은 삶을 부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삶을 속이지 않기 위해 던져진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공은 허무와 갈라집니다. 허무는 아무것도 의미 없다고 말하지만 공은 의미를 억지로 고정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허무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게 만들지만 공은 지금 일어나는 것을 더 책임 있게 마주하게 합니다. 지금 화가 난다면 화가 난 나를 보고 지금 사랑하고 있다면 사랑하고 있는 나를 봅니다. 다만 이 상태가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래서 공은 삶을 멈추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을 가볍지만 성실하게 살게 합니다. 모든 것이 공하다는 말은 삶을 버려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삶을 붙잡지 않고도 살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공은 사람을 가라앉히지만 이 차이를 이해하는 순간 공은 사람을 다시 움직이게 합니다. 그리고 이 움직임은 결코 거창하지 않습니다. 오늘 할 일을 하고 해야 할 말을 하고 느껴지는 감정을 억누르지 않되 그 감정에 끌려가지 않는 것. 이 아주 사소한 태도에서 공은 비로소 삶의 언어가 됩니다. 이렇게 공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삶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무언가를 이루어야만 가치가 생긴다는 생각이 느슨해집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체념으로도 흘러가지 않습니다. 해야 할 일은 여전히 있고 피하고 싶은 감정도 여전히 올라옵니다. 다만 그 모든 것 위에 붙어있던 과도한 의미가 조용히 떨어져 나갑니다. 이 일이 내 인생 전체를 증명해야 한다는 부담, 이 선택이 나를 완전히 망칠 수 있다는 두려움, 이 관계가 끝나면 나는 무너질 것이라는 예단. 공은 이런 생각들을 단번에 지워주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씩 묻습니다. 정말 그런가? 이 감정이 영원할 근거가 있는가? 이 상황이 나라는 존재를 완전히 규정할 수 있는가? 사실 우리가 공을 거부하고 무언가에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이유는 두렵기 때문입니다. 변화라는 거대한 파도 위에서 휩쓸리지 않으려고 우리는 끊임없이 고정된 이름표를 붙입니다. 이 사람은 나를 영원히 사랑해야만 하고 이 직장은 나의 노후를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 억지스러운 믿음이 오히려 우리를 가장 아프게 만듭니다. 변하는 것을 변하지 말라고 붙잡고 있는 그 소나기의 힘이 결국 나의 삶을 짓누르는 가장 무거운 짐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늦게서야 깨닫곤 합니다. 이 질문을 피하지 않고 끝까지 바라볼 수 있을 때 삶은 이상할 만큼 조금 가벼워집니다. 가벼워진다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프면 아프고 기쁘면 기쁩니다. 다만 그 감정 위에 더 씌워졌던 과장된 해석이 사라질 뿐입니다. 그래서 공을 이해한 사람은 웃을 때 더 잘 웃고 슬플 때 더 솔직하게 슬퍼합니다. 이상하게도 도망치지 않기 때문에 감정은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잡지 않기 때문에 더 빨리 지나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을 오해하는 이유는 이 지점에 있습니다. 공을 알면 차가워질 것 같고 무관심해질 것 같고 아무 것에도 마음 쓰지 않게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집착이 사라지면 관심은 더 맑아집니다. 내 것이라는 경계가 옅어지면 타인의 고통이 더 또렷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공은 자비로 이어집니다. 내 것만 지키느라 바빴던 시선이 조금 넓어지기 때문입니다. 내 자존심이 공하다는 것을 정말로 받아들이게 되면 타인의 날카로운 비난이 더 이상 내 심장을 뚫지 못합니다. 내 소유가 잠시 빌려온 것임을 알면 움켜쥐었던 손을 펴서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는 일이 더 이상 나를 깎아내는 상실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나와 남의 경계가 공하여 헐거워질 때 비로소 타인의 눈물이 나의 아픔으로 흐를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이것이 아무것도 없는 공의 자리에서 가장 뜨거운 자비가 피어나는 이유입니다. 나라는 감옥에서 벗어나 타인과 온전히 연결될 때 삶은 비로소 억지스러운 의미를 잃지 않고 스스로 빛나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의미를 강요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에 들어갑니다. 살아야 하는 이유를 굳이 붙이지 않아도 살아있음 자체가 충분해집니다. 숨을 쉬고 걷고 누군가의 말을 듣고 오늘 해야 할 일을 하는 이 순간이 스스로 성립합니다. 이것이 공의 허물로 떨어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공은 삶을 비우는 말이 아니라 삶을 있는 그대로 살게 하는 조건입니다. 붙잡지 않기 때문에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고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을 대충 넘기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공하다면 왜 살아야 하느냐는 질문은 이렇게 바뀝니다. 모든 것이 공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 앞에서 삶은 다시 시작됩니다. 이 지점에서 한 사람의 이름이 조용히 떠오릅니다. 경전 속에서 공을 가장 깊이 이해한 인물로 전해지는 수보리입니다. 그의 이름이 남은 이유는 특별한 능력 때문이 아니라 이 질문을 끝까지 붙들고 도망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공하다면 왜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은 누구에게나 한 번쯤 찾아옵니다. 열심히 살아왔는데 돌아보니 손에 남은 게 없다고 느낄 때, 사랑했던 것이 허무하게 끝났을 때, 의미를 걸었던 일이 아무 일도 아니게 보일 때, 그 순간 삶 전체가 가벼워지는 것이 아니라 텅 빈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이 질문을 밀어내는 쪽입니다. 바쁘게 살고 더 큰 목표를 세우고 다시 의미를 덧붙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 질문에 삼켜지는 쪽입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아무것도 믿기 어렵고 모든 선택이
공허해 보입니다. 하지만 수보리가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마주한 것은 이 두 길 모두가 아니었습니다. 공은 삶을 부정하라는 말이 아니라 삶에 덜 매달리라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덜 매달린다는 것은 대충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하나를 더 분명하게 보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이 감정이 지금 올라오고 있다는 것, 이 생각이 지금 지나가고 있다는 것, 이 사람이 지금 내 곁에 있다는 것. 공은 이 모든 것을 지워버리지 않습니다. 다만 영원히 고정시키려는 손에 힘을 빼줍니다. 그래서 붙잡지 않아도, 삶은 계속 흐르고 의미를 증명하지 않아도 하루는 충분히 채워집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괜찮고, 완성되지 않아도 괜찮고, 지금 답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공은 답을 빨리 내놓으라고 재촉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숨쉬고 있는지를 묻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은 그래서 삶을 멈추게 하는 질문이 아니라 삶을 더 조심스럽게 다시 보게 만드는 질문이 됩니다. 의미가 없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의미에 쫓기지 않기 위해 사는 것. 이 차이를 느끼는 순간 삶은 조금 다른 표정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표정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눈부시게 변하지도 않고 갑자기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다만 삶을 대하는 자세가 조금 낮아집니다. 꼭 증명해야 할 이유, 반드시 남겨야 할 성과, 뒤처지면 안 된다는 압박이 한 발짝 물러납니다. 그 자리에 아주 단순한 감각이 돌아옵니다. 지금 피곤하다는 감각, 지금 숨이 가쁘다는 느낌, 지금 이 말이 조금은 위로가 된다는 사실. 공을 이해한다는 것은 이 감각들을 다시 신뢰하는 일과 비슷합니다. 머리로 만든 거대한 의미보다 몸과 마음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 그래서 공은 사람을 냉소적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상할 만큼 솔직하게 만듭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고, 모르면 모른다고 인정하고, 지금은 버겁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게 합니다. 이것은 포기가 아니라 정직함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 정직함이 삶을 버티게 합니다. 사람은 의미로만 살 수 없습니다. 의미는 너무 크고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 자주 바뀝니다. 그래서 의미에 삶을 맡기면 금방 지칩니다. 공은 이 지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의미를 붙들지 않아도 된다. 지금의 호흡과 지금의 선택만으로도 삶은 충분히 이어진다. 이 말을 정말로 이해하게 되면 왜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은 조금 다른 얼굴을 갖습니다. 왜까지 가야 할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도 되는 이유를 굳이 만들어내지 않아도 오늘은 그 자체로 이미 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순간을 거부하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과장하지도 않은 채 그냥 지나가게 두는 것. 공이 가르치는 삶은 바로 이 태도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공은 삶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을 덜 무겁게 하여 오래 가게 합니다. 그리고 이 가벼움은 무책임한 방치가 아니라 그 무엇에도 짓눌리지 않는 당당한 자유입니다. 그 상태에서 사람은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속에 무거운 물음표 하나가 떠올라 있다면 그것을 서둘러 지우려 하지 마십시오. 왜 살아야 하는가라는 그 위험한 질문이야말로 당신이 지금까지 가짜 의미들에 속아 살아왔다는
정직한 자각이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공하여 아무것도 붙잡을 것이 없다는 그 막막함이 당신을 가장 자유로운 대지로 안내할 것입니다. 비워진 손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손을 비워야만 비로소 지금 이 순간의 바람결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 가벼운 한 걸음을 응원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